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파키스탄 총리, 한국에게 역대급 특혜 약속했다. 2. 1. 최대 기업 파산 쑥대밭. 3. 중국 초대형 투자 발표에 외신 대폭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파키스탄이 경제 위기에 빠져 빚더미에 앉은 가운데 신임 총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파키스탄 총리의 관저에 태극기를 개양하며 한국의 도움을 바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결단에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으로 많은 투자와 대출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은 파키스탄의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높은 이자율과 상환 압박으로 인해 파키스탄의 경제적 자유와 개발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이 주로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파키스탄의 산업 부문과 고부가 가치 산업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총리는 파키스탄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선진 기술력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경험을 갖고 있어 파키스탄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의 결단은 한국과 파키스탄 사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파키스탄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 이익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 어떤 요인이었으며 파키스탄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의 모습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 그는 손을 높게 쳐들고 지지자들을 향해 환한 웃음을 지었죠. 그동안 불안한 전국이 유지되었던 파키스탄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것인데요. 신임 총리로 당선된 셰바즈 샤리프는 쫓겨난 임란칸 총리의 후임자로 당당하게 총리 관저로 입성했습니다. 야당이 주도한 의회 불신임 투표로 인해 쫓겨난 임란칸 총리는 쓸쓸하게 관저를 탈출해야 했죠. 파키스탄이 처한 경제 상황은 최악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발전이 더딘 것은 물론이고 산업 일꾼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인력들도 외국에 나가 있어 파키스탄 자체적으로 산업을 일굴 힘이 없는 상황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외국 자본과 기술이었는데요. 문제는 지난 총리인 임란칸이 정치 경제적으로 실정을 거듭해 파키스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 총리로 부임한 셰바즈 샤리프는 전체적인 전략 점검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죠. 깊은 고심 끝에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총리는 한국이라면 파키스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더라도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특히 그가 신경을 쓴 사업은 이슬라마바드 IT파크 사업입니다. 이슬라마바드 IT파크 사업은 파키스탄 정부의 최우선 국정사업으로 IT 산업단지를 조성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지원 직접 효과를 통해 IT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만든 단지입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한국형 모델을 수입, 이를 통해 파키스탄의 향후 산업을 IT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이 담겨 있죠. 파키스탄의 경제 구조는 제조업과 1차 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고성장의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 전환이 필요한 시기. 파키스탄은 이 시기를 일찍이 거쳐온 한국의 도움을 절실하게 바란 것이죠. 파키스탄의 도움 요청에 한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7,600만 달러를 지원, 한국형 산업단지 모델에 필요한 기술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파키스탄이 그나마 짜낼 수 있는 자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도 중소기업들의 파키스탄 진출을 위해 필요했던 사업, 이를 위해 경제협력과 IT 생태계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했던 터라 상호 간 이익이 잘 맞아떨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파키스탄에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디폴트 상황까지 내다봤던 파키스탄 입장에선 한국의 도움은 큰 도움이었죠. 총리는 두 팔 벌려 한국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나선 상황, 심지어 한국이 원한다면 파키스탄의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다 내주겠다고 말하며 총리가 적극적으로 한국 세일즈에 큰 힘을 쏟았습니다. 정권이 바뀐 직후 한국에게 보인 통큰 제안에 한국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사실 이번 제안은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했는데요. 압둘 라작 다우드 파키스탄 상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그는 자유무역협정 FTA 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내주겠다고
이미 한국에게 제안한 바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에게 돈을 빌리면서 정부 부채를 갚아야 했던 파키스탄 입장에선 한국의 과감한 결정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총리인 임란칸 정부는 친중 정부였기 때문에 각종 이권을 중국에 넘기며 자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그 덕분에 파키스탄은 위기를 여러 차례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중국과 거리를 두고 벗어나려고 해도 이미 갚아야 하는 빚이 많은 가운데 중국과 좋든 싫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전망 속에서 한국은 한 줄기 빛이었죠. 총리는 아예 관저에 태극기를 올리며 한국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죠.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천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어떻게 샤리프 총리는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을 콕 집어 도움을 요청,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샤리프 총리의 출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샤리프 총리는 펀자브주의 주도 라호르의 철강 재벌 가문 출신입니다. 파키스탄에서 3번이 총리직을 역임한 나와즈 샤리프의 동생이기도 하는데요. 펀자브에서 여러 차례 주 총리직을 맡은 그는 라호르를 기반으로 정치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전해지는 한국인들의 성취와 놀라운 업적에 감탄 어려웠던 시절부터 한국인들이 보여준 깔끔한 일처리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 역시 한국인들을 높게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암리차르 페사와르를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 중 이슬라마바드 라호르 구간을 한국인이 건설한 것 때문인데요. 사실 이 구간은 파키스탄인들도 혀를 내두르는 구간으로 높고 험준한 지형은 물론 기후도 좋지 않은 장소라 고속도로 공사에 누가 함부로 나서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곳을 한국의 대우건설이 맡아 개통에 성공한 것입니다. 1997년 11월에 개통한 이 도로는 지금까지도 현지인들이 애용하는 도로로 큰 이상 없이 주민들의 교통로가 되었는데요. 완공 당시였던 1997년, 이곳은 단일업체가 시공한 고속도로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으며 공사비만 1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라호르 구간의 길이만 해도 357km에 달하는 긴 길이. 외국 기업이 이 구간을 제대로 완공하는 것에는 사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무더위가 큰 방해 요소였죠. 그러나 뚝심 있게 이를 완성했고 2022년까지도 아무 문제없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M2라는 별칭으로 불린 이 구간은 파키스탄의 모범이 되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거나 망가지지 않은 도로를 보고는 파키스탄인들도 비슷하게 이슬라마바드 페사와르 구간인 M1 구간을 파키스탄인들만의 힘으로 완공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처럼 완벽하게 고속도로를 만들 수 없었죠. 결국 M1은 M2 구간과 비교당할 수밖에 없었죠. 파키스탄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도로를 한국이 완공하자 파키스탄에서는 한국인이라면 믿어도 된다는 인식이 생겼죠. 이 도로를 건설했던 대우는 라호르를 거점으로 운송사업도 시작 대우 익스프레스를 세우며 본격 운송업에 뛰어들었고 다른 파키스탄 버스 업체와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믿을만한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차량과 한국 서비스에 반한 파키스탄인들은 한번 대우 익스프레스를 타고 나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어렵다고 할 정도였죠. 대우 익스프레스가 운영하는 이 휴게소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어 파키스탄인들이 태극기를 보고 지나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인들은 한국과 내적 친밀감을 유지하며 한국을 환영했습니다. 이후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이 파키스탄에 진출했을 때도 파키스탄에 아무 저항 없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국 브랜드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이죠. 라호르에서 사업을 했던 샤리프 총리는 이러한 역사를 잘 알고 있었고 한국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죠. 파키스탄과 한국은 이외에도 그린 에너지 사업과 차량 부품 사업에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진행되는 수력발전 사업에도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파키스탄 카이버 파크툰크 주정부와 한국 수력원자력이 로어스파카 수력발전 사업과 관련 지분 논의를 하며 본격적으로 댐 사업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파키스탄에 위치한 코히스탄 지역에 인더스강 인근 156.7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소 3곳을 지는 대형 사업으로 한국이 이 사업의 독점 사업자로 낙점되며 파키스탄 주정부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발전소 준공 계획을 수립한 한수원은 약 30년간 독점적으로 발전소 운영권을 확보해 수익을 창출할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한수원이 쉽게 사업 수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파키스탄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한국 선호도가 높았고
한수원 역시 유치 및 건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브랜드를 잘 알고 있던 파키스탄 관료들은 한국이라면 안정적으로 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한국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이제까지 닦아놓은 길 덕분에 2022년까지도 한국은 파키스탄에서 수월하게 협력이 가능했던 것이죠. 작년 삼성전자가 카라치에 세운 TV 공장은 물론이고 모바일 합작 공장까지 생각한다면 한국이 파키스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을 선택한 파키스탄 정부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중국이라는 잘못된 선택지를 후회하고 한국과 손을 잡은 현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삼성과 LG를 따라잡기 위해 일본 정부 주도로 만들었던 JOLED가 결국 파산을 신청해 일본 내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BOE에서도 역대급 소식이 들려 한국의 초대박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엄청난 사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JOLED는 지난 27일 도쿄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부채 총액이 3,300억 원 정도로 커졌고 사업을 이어갈 수 없을 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업장 두 곳을 폐쇄하고 제조 부문 등에서 일하는 280명을 해고했으며 기술과 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모 회사 재팬 디스플레이, JDI가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 부문에는 약 100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가 한국에게 완전히 밀린 배경에는 기술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만 해도 패널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한국 기업에게 밀려나기 시작했죠. 높은 생산 비용 문제 또한 극복하지 못해 2014년 OLED 사업에서 대부분 철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2015년 소니와 파나소닉의 OLED 사업을 통합해 JOLED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를 바탕으로 다시 한국을 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토한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75%, 소니, 히타치, 토시바의 중소형 LCD 사업부를 통합해 만들어진 재팬 디스플레이, JDI가 15%를 출자했습니다. 나머지 10%는 소니와 파나소닉이 절반씩 말았던 상황입니다. 민관 펀드는 일본 정부가 3천억엔, 95%, 민간기업 26개사가 140억엔의 자금을 댔기에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을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일본 내에선 이런 방식의 기업을 히노마루, 일장기, 연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있었던 2019년에는 기존 재팬 디스플레이, JDI 공장을 개조해 잉크젯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OLED 공장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과 OLED 분야를 집중 타격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OLED 생산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버텨냈고 JOLED는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며 연명해 왔습니다. 대형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중소형 OLED는 ULEU EVU, 삼성 디스플레이가 석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틈을 파고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공장 가동이 늦어지면서 2021년 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지만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품질이 불안정하고 물량률이 높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언론들은 시장 타깃 또한 잘못 잡았다고 꼬집었습니다. JOLED는 대형 패널 시장에서 한국에 밀려 차량용, 게임 모니터용 패널에서의 개척에 힘썼지만 시장 크기가 한정적이라 한국을 확실히 넘어서는 기술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터부터 30인치 모니터용 OLED 패널 제품만 생산했는데 낮은 수율로 양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일본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와 4년간 진행한 자동차용 10인치 OLED 개발 또한 2021년 실패로 끝났습니다. 통상 OLED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때는 소자를 진공 상태에서 뿌려 기판 위에 입히는 증착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 JOLED는 소자를 기판 위에 인쇄하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사용했죠. 고난도의 기술이지만 증착 방식에 비해 제조 공정이 단순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착 방식 대비 2030%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판에 균일하게 입히는데 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JOLED는 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했고 자금난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증착 방식을 고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JOLED는 생존을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며 버텼습니다. 2018년 덴소와 토요타, 스미토모로부터 4,600억 원을 조달했고
2020년에는 중국 TCL의 지분 10%를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과 중국의 OLED 협공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쏟아졌죠. 실제로 TCL과의 협업을 선택함과 동시에 미국과 독일 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OLED 특허권 침해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S20을 포함해 스마트폰 42종을 지목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삼성 측도 JOLED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JOLED가 특허를 침해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발아친 것입니다. 결국 JOLED는 물러섰고 1년 만에 합의를 하며 종지부를 찍었죠. 그럼에도 JOLED는 최후의 카트로 TCL과 잉크젯 기반 65인치 대형 OLED 패널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대실패로 끝난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율을 높이지 못하면 잉크젯 프린팅 방식의 저비용 이점을 살릴 수 없다며 소량 주문은 물론이고 납품 주기도 맞출 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작년 3월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상반기부터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에 따라 패널 생산과 판매에서 모두 철수하게 됐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JOLED 파산에 매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업 재생을 향한 검토가 진행되길 바란다. 는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갑자기 파산을 결정하자 주민들과 직원들은 불안과 당황을 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젯밤 뉴스로 알았다. 미투 크게 통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JOLED는 일본 노미시와 지바현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보조금도 회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조금 두 종류를 지급받았지만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전액 반환한다는 조건이 들어있어 반환을 요구받은 상태입니다. 고용 확대 관련 보조금 약 5억엔과 산업 촉진 보조금 약 9억엔 등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과 비교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JDI를 포함해 일본 디스플레이는 이제 안되겠네요. 비용도 비싸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 되어 한국 기업에게 가격이나 개발에서 이미 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반응입니다. 관계자들도 반성하고 세계에 있다는 트렌드를 언급을 쫓지했습니다. 못한 부분을 재팬 디스플레이가 일부 기술을 흡수하긴 하지만 반전을 일으키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 역시 8분기 연속 적자를 내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실 기업을 흡수해 동반몰락 가능성이 접쳐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일본 업체가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에게 밀리면서 OLED 평가를 명맥이 내리고 끊기게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이 한국에 역전당하며 경쟁력을 잃은 과정이 반도체 산업의 궤적과도 닮았다는 지적입니다. 히노마루 연합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1999년 NEC와 히타치의 메모리 사업 부문이 통합돼 만든 엘피다가 있습니다. 출범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밀려 적자에 허덕이다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죠. 일본 반도체 산업은 현재 10% 수준으로 포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합을 추진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주토로 만들어진 라피더스는 최근 50조 원을 투자해 홋카이도 치토세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이 나노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라인을 만들고 27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토요타, 키옥시아, 소니 등 일본의 대표적 기업 8곳이 뭉쳐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70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은 파산 패턴을 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 업체들은 한국을 찾아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니 회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패널을 받기 위해 LG 디스플레이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 파전을 치르고 있는 중국 업체들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해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56%로 1위, 비올이 12%로 2위, LG 디스플레이 11%로 3위를 했습니다. 9인치 이하 중소형 OLED 출하량은 7억 6천만 대로 삼성이 4억 3천만 대 정도를 출하한 상황입니다. BOE는 기술력이 낮은 저온다결정 실리콘, LTPS를 애플과 자국 스마트폰 스마트폰업체에 납품하면서 저비율을 키워왔습니다. 반면 삼성은 저전력 제품인 저온다결정산화물, LTPO 기술로 프리미엄금 스마트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LTPO 방식이 LTPS 대비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15에 납품이 예정됐던 중국 BOE 패널이 최근 수물 문제로 초토 물량 계약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이슈가 됐습니다.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는 하위 라인업에도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데 BOE가 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4 시리즈 상위 라인업에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다이내믹 아일랜드란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홀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상단의 구멍을 뚫어 카메라 모듈 렌즈와 페이스 아이디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올해는 하위 라인업까지 확대해 4종으로 늘리려 하지만 BOE는 패널의 구멍을 뚫는 공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고 신제품용이 아니라 수리용으로 나갈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애플은 BOE 초도 물량을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에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이른 5월 중순부터 OLED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중국 BOE는 내년 출시될 아이패드 패널 공급에서도 제외됐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이 파전 구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를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OE는 수울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이폰 13용 OLED 패널 수물을 높이기 위해 애플의 승인 없이 설계를 바꾼 것이 적발돼 공급사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BOE는 삼성 인력을 빼앗기 위해 베트남 박린에 디스플레이 모듈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패널 반제품의 모듈 공정을 진행하면 디스플레이 모듈이 완성됩니다. 그곳에는 삼성 모듈 공장이 있고 LG 디스플레이 공장 또한 인근 하이퐁에 있습니다. BOE가 인력을 확보하려면 삼성전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하지만 베트남 내에서는 삼성에서 일하는 것을 크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인력 유출은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일본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은 더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길 바랍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밀어내고 중국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인텔의 계획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절대 미국에 이끌려 다녀선 안 된다는 의미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황당한 뒤통수,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텔 겔싱어 CEO는 11일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보안 및 반도체 공급 안정성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인텔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에게 더 넓은 시장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겔싱어가 중국의 대규모 투자 결단을 내린 데 대한 갑사 표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 8일 반도체 집적회로 IC 회사를 중국에 창업하기로 하고 남부 하이난성 산야에서 사무소 개소식물 가진 바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텔 캐피탈의 비즈니스 본부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품 배송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서비스 및 지분 투자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30억 달러로 1만 2천 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도 이를 크게 보토하고 있는데 자국 시장의 인재 양성과 함께 중국 스타트업을 위한 지분 투자 활동을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고 미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텔 차이나 회장 또한 2월 연설에서 중국 투자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죠. 기업 입장에선 14억 인구의 중국은 포기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중 퀄컴의 중국 의존도는 64%로 가장 높고 브로드컴, 인텔,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의 순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인텔의 중국 매출은 171억 달러에 달해 27%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인텔은 첨단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분야 최강이지만 초미세 공정 등 일부 분야에서 TSMC와 삼성전자에게 선두를 빼앗겨왔습니다. 옛 영광을 되찾고자 중국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인텔의 최근 행동은 애플과 중국의 비밀협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애플의 중화권 매출은 전체의 70%에 달해 유독 중국의 약한 모습을 보였고 2016년에는 중국과 320조 원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과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앱스토어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텔의 파운트리 M&A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8위 파운트리 업체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은 지난해 2월 6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발표했고 이 절차를 1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인텔의 인수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인텔은 대규모 중국 투자와 함께 인재 육성 계획으로 딜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황당한 것은 인텔이 중국 공장까지 떠넘기며 SK 하이닉스를 위기에 빠뜨리고 자신들만 새로운 협의를 하며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위한 8개국 승인을 모두 받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7개국 승인은 일찌감치 받았지만 중국은 그해 연말에야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인텔 다롄 공장 인수로 외통수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 원을 들이 중국 다롄 공장을 낸드 전용으로 전환했었고 그 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곳은 SK 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매입가였던 80억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 23% 점유율로 일본 키옥시아를 뛰어넘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려 했던 것입니다.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고 향후 5년간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등 이른바 6대 조건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겨우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통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10년간 중국 시장에서 증산을 위한 최첨단 반도체 설비 반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아직 인텔에 20억 달러 잔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까지 남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인텔 CEO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인텔은 오히려 중국의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대중 봉쇄와는 엇박자라 의아함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인텔 기공식에 참석한 바이든은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인텔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텔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업체를 몰아내고 미국은 지난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과정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은 최근 사건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 최소 1조 원어치 반도체를 몰래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니케이 자체 조사팀이 러시아 측 통관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연말까지 반도체 제품 7억 4천만 달러어치가 러시아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쟁 전 약 2억 7천만 달러 대비 3배에 달합니다. 포착된 반도체 거래 건수 2,300건 중 1,700여 건이 홍콩 및 중국 소재 중소기업을 거쳐간 것입니다. 해당 중소기업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설립됐으며 특히 홍콩 업체는 개당 1만 달러에 달하는 인텔 반도체를 러시아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입한 고성능 반도체는 미사일 등 방산무기에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은 러시아로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우방국 도청도 서슴지 않던 미국이 자국 반도체가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 상무부도 러시아가 GECC, 국제수출통제연합, 비가입국을 통해 반도체를 사들였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이 가입돼 있습니다. 홍콩이 포함된 중국 지역은 미가입국 상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흘러들어가기 이전에 중국 쪽으로도 대거 수출했다는 것인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향상을 견제하지만 중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상무부 관료들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 기업인 등을 만나 양국 교역과 비즈니스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올해 추진 중인 러몬드 장관의 방중에 앞서 사전 의견 조율이라는 분석입니다. 러몬드 장관도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방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정부의 명분과는 너무나 어긋납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서 중국 공장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5% 미만의 생산량 확대 승인을 하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지 생산에 대한 이득을 모두 없앴겠다는 뜻입니다.
중국 또한 삼성전자의 매출 급감을 미국의 칩스법 탓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와 삼성의 발목을 잡고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최근 암과 깜짝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양사의 기습적인 협업으로 향후 수년 내 애플과 퀄컴 등이 TSMC나 삼성전자 대신 인텔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의 1.8 나노 공정에서 저전력 시스템온칩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암과 협업하는 계약입니다. 애플, 퀄컴과 같은 AP 설계 기업들은 암 디자인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TSMC 등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칩의 성능 향상 폭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5나노에서 3나노로 진입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에 비해 성능 향상 폭은 20% 수준에 불과하고 수율 또한 잡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업계는 인텔과 암의 협력 수준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ASML 위 차세대 극자외선 장비까지 도입해 파운드리 분야에서 주도권 탈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텔과 암은 자동차, 사물인터넷, 항공우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암회대 주주인 소프트뱅크도 조만간 해당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해 인텔과의 투자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은 차세대 EUV 장비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었고 2025년이면 1.8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인텔을 키우겠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입니다. 인텔은 미국 내에 2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혀왔는데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텔이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TSMC와 삼성전자를 유치한 후 부품 및 공급망 확보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여기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기 위한 투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텔 CEO로 취임한 겔싱어는 수락요건으로 파운드리 재진출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는 과거 50년은 석유 매장지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다면 미래 50년은 반도체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반도체 제조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한 곳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로 전체 인텔 매출 중 1.4%에 불과하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만든 새로운 사무소를 거점으로 판매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테슬라와 인텔의 중국 투자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텔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또한 상하이의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메가팩 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공장을 착공해 내년 2분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한 개당 4메가와트시 메가팩을 연간 1만 개씩 생산해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메가팩은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 장치 ESS를 말합니다. 상하이에는 테슬라의 주력 차종인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 테슬라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경기로 중국 내 입지가 위협받자 추가적인 투자까지 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CATL 기술을 도입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도 눈감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균형 있는 외교로 실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